주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들이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졸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원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분명한 뜻을 알고 그 의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 되드리기 위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모든 미혹과 거짓과 속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려다가 취소가 됐죠.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그 기도했습니다. 이거 제발 취소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전후 상황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분들일 거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곧장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왜 당연히 방북해서 한반도 화해, 협력, 평화가 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했느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가 방북을 했는데 비핵화, 북한의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방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없죠. 4월 27일 날 남북회담에서도 핵 포기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6월 10일 날 미북회담에서도 핵 포기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얘기한 건 한반도 비핵화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합의문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한반도, 즉 남한에 있는 28,000명의 주한미군이 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미군 나가라는 북한의 전통적인 구호입니다. 이게 남북회담이나 미북회담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남북회담은 그렇다 치고 미북회담은 또 왜 이렇게 됐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중간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건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화해, 협력, 평화가 미국에도 오지 않았지만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지만 포기한 것처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모르죠. 자, 어쨌든 북한의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미국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나옵니다. CNN, MBC, 월스트리트저널.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나오지 않지만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와 의사가 없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발로 나오는 보도 역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 오히려 더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핵무기를 달아버리면 잠수함에서 발사되고 대륙은 날아가 버리니까 미국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변의 핵무기 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심지어 남한의 간첩들에게 보내는 대남 난수 방송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포기 의지와 의사가 전혀 없는데 우리는 앞서가고 있는 거죠.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한미연합 훈련이 중단이 됐습니다. 세 가지 하는 것이 을지포커스, 키리즈로 독수리가 있는데 을지포커스는 완전히 중단됐다고 하고요. 나머지도 잠정 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매티스 장관이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어쨌든 주한미군 사령부가 후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왜 주한미군 사령부가 전방에 있는 게 중요하냐면요. 미군이 69만 병력이 미군 병사 한 명만 죽거나 다쳐도 달라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미군 병사를 놔두면은 북한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명만 건드리면 다 달라붙으니까. 그런데 이걸 후방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옮기지 않은 게 210 여단이라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부대인데 북한이 골머리를 썩는 부대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뒤로 옮긴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 병력들을 비축을 해놓고 훈련을 시켜놨는데 태극 연습, 을지 연습도 중단이 됐고요.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군 병력이 40%, 북한의 40% 정도로 줄어들어버렸죠. 이게 12만 명이나 줄였는데 이제 점점 줄여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월수도 북한의 10년 복무기한에 비해서 우리 18개월로 줄였고 저녁 때는 외출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게임방에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삼축 체계도 재검토한다. 말은 재검토인데 사실상 이제 없애버리는 거라고 봐야겠죠. DMZ, GP라고 하는 초소들도 없애고 있죠. 전방에는 부대들도 없애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북한에 방문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왜 방문을 하려고 했느냐? 요것 때문이었죠. 종전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핵폭기 의지와 의사가 전혀 없는데 약간의 성의 표시만 해주면 핵무기 리스트죠. 리스트만 주면 종전선언을 맺겠다는 거였어요. 이번에 방북을 했다면 종전선언이 맺어질 뻔한 겁니다. 그러면 유엔 총회가 9월에 있는데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으로 들어가고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4월 27일 날 남북회담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맺어지면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평화체제가 맺어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이걸 올해 안에 다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 종전선언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부구하지만 어쨌든 6.25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전전협정을 종전,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유엔 사령부라는 게 없어집니다. 이게 국제법적인 문제지만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면 미군과 20여 개에 가까운 나라들이 유엔 사령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들은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할 수가 없게 되죠. 주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논리적 근거가 취약해지는 겁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종전선언이 맺어지면 전쟁이 끝나는데 왜 미군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통령 안보특보원 문정희 씨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럼 종전선언 맺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죠. 종전선언뿐 아니라 평화협정, 평화체제도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다 맺어도 된다. 이른바 보수층에서 염려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와는 무관하다는 말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취약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취약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미군 나가고 한미동맹 없애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 주사파 출신들도 많고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왜 미군이 주둔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했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근거가 취약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을 막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아마 미군 이 생각까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화협정 맺고 미군 나가라고 지금도 이 삼복도에 이렇게 여름에도 시위를 계속해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법적 논리적 근거가 약해지면 그 다음엔 미군이 빠져나가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28,000명에서 22,000명 밑으로 줄이면 안 된다라고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예요. 미국이 이렇게 해놔도 한국에서 이런 주의 주장들이 거세지면 이거는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무관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국제법적으로 제가 전공이 국제법이거든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평화체제는 직접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 평화체제는 외국 군대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73년도에 베트남에서 남베트남, 북베트남 갈라져 있을 때 평화협정을 맺고 외국 군대가 2달 뒤에 다 나갔잖아요.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적화가 됐죠. 근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해체되거나 철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됩니다. 한미동맹의 성격과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맺어지면 한미동맹이 당장 철수하거나 주한미군이 당장 해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평화유지군 같은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은 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수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위와 성격이 바뀝니다. 그럼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북한이 남침을 하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평화유지군 같은 중립군 형태로 바뀌게 되면 개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있으나 마나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언제든지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한국이 의지를 발휘하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당장 철수하거나 당장 해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미군 나가라고 70년 동안 저렇게 열심히 집회와 시위와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는 과연 미군이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번 여름에도 목사님이신데 인천에 있는 메가도 동산 올라가서 불 지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맺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본물 터지듯이 나올 겁니다. 대규모 시위가 나오겠죠. 집회가 나올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굳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미국 대통령이 나간다고 하지 않아도 한국민이 원한다면 이런 명분으로 빠져나가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자, 근데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실은 중요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왜? 북한이 이 협정을 맺을 파트너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북한하고 맺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의중을 반영해서 이걸 맺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면 미군 강점, 즉 주한미군 주둔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을 맺으면 반드시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거다. 북한의 의지와 의중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예속동맹,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8월 15일에 북한이 낸 결의문이죠. 선언문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 평화체제, 평화협정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반대하고 있는 남한의 보수패당들을 빨리 짚으셔서 모두 다 통일의 태양을 받들자. 이 통일의 태양이 누굴까요? 통일의 태양.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야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북한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맺어지면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김정은을 통일의 태양으로 받드는 것이다라고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틀 전에도 판문점 선언 빨리 이행해라. 내외 반통의 세력들이 짚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9월 달에 하겠다고 강행하고 있죠. 미국이 굉장히 불편한 심중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9월에 북한 노동당이 상건된 70년이 9월 9일인데 이날에 맞춰서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있지만 날짜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어쨌든 9월 달에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해석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핵포기 의지가 없는데, 미사일 폐기 의지가 없는데, 왜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도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그럼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후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석이나 추측을 해보자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이 합의가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했죠. 이게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6.15 선언, 14선언입니다. 2000년 6.15 선언을 맺었고 2007년 14선언을 맺었잖아요. 남북정상회담을 2번 했는데 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 6.15 선언, 14선언인데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의 대표적인 게 바로 6.15, 14선언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한 거예요. 이 6.15 14선언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죠. 6.15 선언 2항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14선언 1항에서 6.15 선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6.15 14선언은 지금까지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난번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철저한 이행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추측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거야 뭐 대통령 생각이니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임기 안에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추측과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뭔데요? 뭔가니 교회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라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지식인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식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통일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거의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좀 젊은 분들이나 지식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대통령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한국 교회가 원하는 거예요. 좀 이게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남북회담이나 미북회담 무렵에서 한국 교단에서 낸 성명들 보면 예외 없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얘기 전혀 없죠. 탈북민들 강제 송환한 얘기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 따라가니까 정부 따라가다 보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몇 개 교회 빼고는 거의 예외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지만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단에서도 그렇게 내요. 6.15 14선언 남북회담 이 합의문이 빨리 이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이 잘 진행돼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북한의 개혁개방과 평화통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정부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교회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후에는 결국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연방제 통일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지난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북한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우리가 이걸 받은 것 뿐이죠. 왜 이렇게 언어가 복잡하냐면요. 사회주의자들은 원래 언어를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대중들이 이해를 못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거쳐서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건데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여러분들이 알 법한 고려 연방제라는 거예요. 고려 연방제는 북한의 적화 통일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그거와 다르다라고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일단 수식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건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건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요. 통일 국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 통일 국회를 만들면 절반은 북한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뭐 인구가 적으니까 절반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제1당 아니면은 1당이 되겠죠. 남한은 정당이 다 쪼개져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다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통일 국회를 만들게 되면은 북한에서 나올 국회의원들은 다 노동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정치 세력은 노동당이 되겠죠. 그럼 김정은이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 국방, 안보 정책을 노동당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맺어도 한국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한미동맹 해체나 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브레이크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건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건 일단 이 방향으로 하면 통일의회, 통일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북한 정권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을 한다고요.
17년 연속, 조사기관에서 17년 연속 1등입니다. 주체사상은 세계 10번째 종교입니다. 그럼 이러한 노동당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 중 하나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에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평화가 좋다고. 근데 이 평화는 북한 주민들의 평화가 아니죠.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가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한의 평화, 남한만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김정은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평화란 말이에요. 역대하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견자 예후가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이세벨하고 타협하고 야합하고 돌아온 남유다 왕에게 그런 경고를 하죠. 선견자가.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거짓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타협하고 연합해서 만들어낸 이 평화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평화 좋아하지 않죠. 이거는 남한의 평화, 남한만의 평화를 위해 북한 주민 2,500만의 구원과 해방은 버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잔혹한 평화입니다. 근데 이러한 평화가 통일을 만들어냈을 때 그 음란한 평화가 만들어낸 음란한 통일은 어떤 성격이겠냐는 거예요. 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방제가 낮은 단계고 높은 단계건 간에,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도 이제 완전히 0이 넘어가 버린 분들은 듣지는 않던데요. 근데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외교, 안보, 국방에 있어서 북한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올림픽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권하고 북한 여권하고 같아지는 게 연방제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미국 들어갈 때 북한 여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연방제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입국 갈 때도 북한 여권과 똑같아지는 게 연방제통입니다.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연방제통일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아니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주류가 그쪽이기 때문에. 아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도가 열방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를 보고 한국을 위해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데 연방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죠. 한국 교회가 그쪽으로 가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요, 북한이 어떤 데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상적인 체제, 정상적인 나라가 된 다음에 연방제하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이에 핵무기 미사일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비정상적인 체제, 비정상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와 한 몸뚱아리가 된다는 게 뭐냐? 북한은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하고 반미 연합전선을 만들고 있는 핵심 체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반이스라엘 연합전선을 만들고 있는 핵심 체제. 우리로는 반미 반이스라엘 연합전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방제통일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 이제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북한이 어떤 게 된 거 아니? 이란하고 형제국가라고도 불립니다. 이란은요,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동에는 맹주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란이 있는데, 이 이슬람이 두 가지 파벌이 있다 그러잖아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다 그러잖아요. 수니파는 순환파입니다. 이 수니파가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리고 시아파가 사나운파죠. 이들이 이란이에요. 이란이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면서 82년도에 이란이 혁명, 이스라엘 근본주의 혁명을 했을 때 그때부터 완전히 유착이 돼서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는 이란이 미국을 큰 악마, 이스라엘의 작은 악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나라하고 완전히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란이 쓰고 있는 무기, 재래식 무기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잠수함까지 이게 다 북한에서 기술 제공을 하고 인력 제공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의 핵무기가 바로 북한 기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중국, 러시아가 직접 반미, 반이스라엘 연합전선을 도울 수는 없으니까 유엔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통해서 쿠션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중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 집단, 테러 세력에게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기술이 들어가는 게 바로 북한을 통해 들어간다고요. 북한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체제가 아니고 이런 미사일들 이게 다 북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란이랑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란의 대통령을 북한의 미영 외무상이 가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이 반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북한이 또 뭐라 그랬냐면요. 미용호가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얘기하면서 북한은 국제법 같은 거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핵기술을 포기하지 않겠다. 당신들도 버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핵기술은 안 버릴 거고 반미 반 이스라엘 전선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그나마 이스라엘하고 16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옆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 하마스, 헤즈볼라, PFLP 수많은 이 테러 집단들이죠. 그런데 이게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는 이러한 체제와 집단들이 모두 북한제 무기를 씁니다. 시리아가 지난 5월에 제가 5월달에 이스라엘 갔었는데 제가 출국하는 날 그때 미국, 영국, 불란서가 시리아에 있는 화학무기 공장을 폭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폭격을 했을 때 이때 기술자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이 화학무기가 시리아의 독재자가 왜 화학무기를 만드냐면 내전이 벌어졌는데 자국민한테 썼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불란서가 안 되겠다라고 화학무기 공장을 때렸는데 이게 북한체라는 거예요. 올해 2월달에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탄도미사일 방사포 화학무기 VX라고 왜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죽일 때 썼던 그 화학무기 가스 있죠. 이게 다 시리아로 간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지원이 맞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10여 년 전에 시리아가 이스라엘 죽이려고요. 이 핵폭탄 기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폭격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북한죄였어요. 자, 하마스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의 무시무시한 무장 조직이죠. 이 하마스가 6월 달에 이스라엘하고 이 로켓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발탄 보니까 북한죄예요. 예루살렘에 떨어지는 불발탄, 테러 집단이, 테러 단체가 던지는 이 미사일의 불발탄 조사는 북한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마스가 뚫는 땅굴 있죠? 북한이 세계에서 땅굴을 제일 잘 뚫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북한죄입니다. 자살 테러하는 헤즈볼라입니다. 이 헤즈볼라도 역시 몇 년 전에 헤즈볼라에게 당했던 유대인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 헤즈볼라도 물어줘야 되지만 북한이 물어주라고 했어. 북한 애들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국제적 망신이죠. 우리가 이런 체제하고 한몸뚱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헤즈볼라가 뚫는 땅굴도 북한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죠? 유대인 지역하고 아랍인 지역은 이제 분리장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굴 뚫고 가서 이제 테러하고 뭐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말은 형제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형제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왜 이러냐면은 미국의 가장 강한 이 정치 후원 그룹이 흔히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죠. 미국은 교회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또 하나는 뭐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뭐 과장해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있긴 있거든요. 외교관계협의회라든가 CFR 같은 데가 있긴 있습니다. 이들이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는데 이들도 또 다른 이유로 지상에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건설자들, 건축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온을 세워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이스라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미국을 뒤에서 백업하는 정치 후원 그룹이란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안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국 이후에 최초로 승인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이스라엘 건국됐을 때 처음으로 승인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의회에는 다른 어떤 나라도 없지만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회의원 그룹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 대학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에 반유대 발언을 하면은요,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자, 미국이 외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직접 지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게 3775.7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요,
매년 한 4조 원 이상을 이스라엘에 현찰 지원을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뭐 아이언돔이라고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 방어막 같은 거 있죠. 이게 하나하나 무기 상품별로 펀딩을 미국에서 받아요. 미국 기업들이 많이 후원을 합니다. 유대계가 많고 뭐 기독교인들도 후원하고 뭐 다양한 이유로 해. 어쨌든 이스라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미국의 본질적인 이유예요. 트럼프는 특히나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약했던 것처럼 지난해 예루살렘, 텔아비브를 외국은 수도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인정하는데 이걸 아랍 나라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세계 나라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이 인정해주면 분쟁이 생기니까. 근데 트럼프가 지난해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승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다 미국 안에서 얼마나 이스라엘과 연결이 돼 있는지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란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란은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못 죽여서 안 되니까. 그래서 2015년에 이란하고 미국 등 6개 나라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이란하고 핵협정을 맺었어요. 너희들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 만일 또 만들면 그때는 이 핵협정 깨고 너희들은 제재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핵무기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핵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지 아예 도서관 쉐이브를 보여준 거예요. 야, 이거 다 자료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5월 달에 이란 핵협정을 탈퇴해버렸죠. 당신들 위선 떨지 마라. 이란에 핵무기 만들고 있는 거 분명한데 내가 공약했던 것처럼 핵협정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8월 7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고 팔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이란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엔 더 강력한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이란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11월부터는요, 석유하고 가스를, 이란이 이거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석유하고 가스를 수출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어떻게 합니까? 이란은 그러니까 이 북한 통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적당히 뭉개고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디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든가,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 서든가 선이 서야 돼요. 여기에서 이란의 대통령이 한국 대사를 얼마 전에 불렀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얼마나 단단한 관계냐.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우리가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석유하고 가스를 수입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란 석유를 10% 정도밖에 수입을 안 합니다. 수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한국 측에서 미국에 이거 우리 제재 좀 유예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란 편 드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미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지난해 와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11월에 왔잖아요. 왜 왔냐면은 백악관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는 새로운 아시아판 나토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연합체를 하나 만들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 일본, 한국, 미국으로 연결되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는 걸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거절해버렸죠. 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원래 이제 협상가니까 장사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기나 사주소 하면서 무기만 팔고 간 거예요. 다음부터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소위 동맹, so-called ally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엎친 격으로 한국이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아니 이게 6.25 때 우리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5만 명이 죽었고 월남전에서 같이 피를 흘렸고 도대체 이 나라 동맹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국이 이게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한국 측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스라엘 언론을 한국 언론이 받아가지고 보도를 한 건데 이스라엘의 총리가 실세인데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있어요. 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려다가 한국이 거절을 벌였다.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시켜보면 거대한 모자이크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거절했느냐? 적어도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던데 이스라엘이 축하를 안 해줬대요. 축하해주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리 주위에 있던 테러 집단 테러 단체하고 한 몸뚱아리가 되겠다는데 이스라엘이 축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축복을 어쨌든 이스라엘 매체가 분석한 거를 이 YTN이 보도한 내용을 저는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천연가스 사업을 하는데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기업을 선택했다. 한 이스라엘 FTA를 맺는데 이 한국이 뒤척뒤척거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 담당자가 한국이 최근 남북 관계에 집중하느라 다른 외교 사안에 소극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기에서 남과 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문제고 이란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미 반이스라엘 연합전선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남북관계 화해협력 평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포기 안 하고 있는데 이 화해협력 평화라는 이유로 남북 철도도로를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석탄을 러시아 들여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이게 제재 위반인데 정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측 입장은 이건 우리 주권 문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만드는데 이것도 중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엔 제재 위반 물품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끊을 생각은 없거든요. 미국이 왜 한미동맹이 끊겠어요? 끝까지 가고 싶지. 중국, 러시아 때문에라도 한국을 붙잡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끊기 전까지 미국은 끊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할 생각도 없어요. 한미동맹 해체할 생각도 없어요. 끝까지 붙들고 싶은데 한국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남북 문제가 이런 식으로 유착되는 것을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하는 것을 이거 안 됩니다라고 계속 이제 우회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또 우회적으로 이거 주권 문제다라고 반응하고 있는데 미위에서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은 한미동맹 튼튼하다. 한미동맹 견고하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어떤 의미를 갖냐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미 반이스라엘 연합전선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갈 때 북한 여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미국 들어갈 때 북한 여권하고 똑같아져요. 이스라엘 선교사를 다 추방당할 거 아니에요. 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간다는 건요, 결국 반미 반이스라엘 연합전선인데 성경에 일관되게 나와 있는 게 이스라엘 회복 얘기 아니에요. 우리 뭐 대책시당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스라엘이 축복하면은 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아멘. 정해진 겁니다. 아멘. 아니 국제정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국제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받는 상황을 가면은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한국이 경제가 어렵냐고요? 미국이 20년 만에 호황이잖아요. 일본도 20년 만에 호황인데 왜 한국 경제는 이렇게 갑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뭐 소득주도 성장, 뭐 구체적인 정책을 떠나서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2017년 폐업률이 88%입니다. 100개 업체가 88%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100만 명, 이게 자영업자들 100만 명이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겠냐고. 우리가 북한하고 화해협력 평화 말은 하지만 가짜 평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 평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2,500만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정부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과 정부가 어떻게 하든 북한 인권 얘기 더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예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죽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위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요거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기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요즘 동성애가 왜 이렇게 나뉘냐고요. 그러니까 이혼의 영이 같기 때문이에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면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잖아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사회주의자들이 외국에서는 가장 열심히 주장하는 게 동성애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러시아와 동유럽이 공산화됐을 때 공산주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교회 없애려고 만든 거예요. 마르크스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철저한 반기독교 이론가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경제학을 붙여가지고 막시즘이라는 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 문명 자체가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 바로 기독교는 마약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실현한 게 레닌이라고. 그래서 러시아와 동유럽이 사회주의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서유럽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꺼낸 카드가 가정을 붕괴시키고 교회를 해체해서 혁명을 완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낸 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동성애를 집중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젠더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주의, 소셜리즘의 21세기 버전이 젠더주의예요. 이게 바로 성평등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모든 걸 억압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걸 다 억압하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대 문명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자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가 사회주의 혁명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북한 체제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퍼지면 당연히 사회주의적인 분위기도 번지고 사회주의 영이 풀리면 그러면 동성애 영도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슬람 영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번 달이죠. 대통령 명령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통과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목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이잖아요. 성평등 문화학설입니다. 민간 부분까지 언론 보도 기업 광고에 성평등 의식을 함양해야 된다. 이 성평등이 양성평등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양성평등은 남자 여자 평등이고 성평등은 이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서 이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 개념은 바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LGBTQI,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퀴어 이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다. 양성은 타고난 남자, 여자의 섹스 개념이고 이 성평등의 성은 젠더, 후천적인 사회학적 성의 개념이에요. 당신이 남자지만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고 아침엔 남자, 저녁엔 여자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아이들을 볼 때는 여자, 어른을 볼 때는 남자 이렇게 성행위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기계하고 성행위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이 다양한 성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바로 성평등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를 국가가 확산시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우리 시민 모니터링 강화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격상이 됐잖아요. 여기다 신고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고요. 왜 요즘 이렇게 되고 이걸 막지를 못하냐 말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서 그러는데 북한 문제에서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북한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다고 국회가 지난번에 6월 12일, 13일 날 개헌을 하려고 했잖아요. 대통령안과 개헌안이 국회안이 2개가 나왔는데 여기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양성평등, 이 섹스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차이고 성평등, 젠더는 사회 역사적, 후천적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다. 이 젠더 문제, 성평등 개념은 이혼, 납태, 혼전, 성관계, 가늠, 동성애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가 이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 성평등 개념을 국가가 기본계획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에 단순히 차별금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법들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법, 학생인권법, 성교육법, 청소년 노동보호법, 아동복지법, 그리고 조례, 명령, 규칙, 심지어 무슨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청소년을 위한 나의 첫 젠더소 이러한 다양한 성들이 있다는 걸 애를 모아놓고 한다 그러는데 이 젠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서유럽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중남미에서 확인이 된다고. 이 젠더 개념을 가지고 성평등 개념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버리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듣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말고도 이런 수많은 성이 있다. 젠더 바이너리, 시스젠더, MTF, 트랜스페미니, 젠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에이젠더, 어떠한 성별에 속해 있지 않은 성, 그레이젠더, 젠더, 성이 어떤 건지 모르는 성, 안토진 남자와 여자들이 혼합된 성, 바이젠더 서로 다른 두 가지 젠더를 가진 성, 젠더리스 젠더가 없는 성, 베비젠더 특정 젠더를 부분적으로만 느끼는 성,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성, 뭐 이런 거예요. 뉴트로이스, 이 수많은 성들, 팬젠더, 젠더 퓨어, 젠더 플러스, 이에 50개가 넘는다고. 이거를 성평등 개념인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다 부정하죠. 네,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나가라는 얘기,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해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유럽이 예전에 사회주의 폭력혁명이 일어났을 때 버텼는데
이번엔 젠더주의 비폭력 혁명이 일어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 200년, 300년 교회가 이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들이 백화점으로 바뀌고 프랑켄슈타인 술집으로 바뀌고 서커스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이 신앙이 파고든 건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다 하더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헌을 막아도 2020년 4월 총선 치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개헌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정치 구도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방조직이 넘어가면은 총선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 3분의 2 개헌선을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 성평등 개념을 모든 여야에서 넣겠다라고 헌법 규정에 넣어버렸어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 넣는 게 뭐예요? 자, 이게 개헌안 안에 들어가 있는 동성애 관련 조항들인데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을 시정한다. 이 등이라는 단어가 넣어버렸어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저야 이제 밥 먹고 이거만 보니까 전공이 또 법이니까 이제 이런 걸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목회자분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건데 심지어 뭐 퀴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아, 이거 타고나기는 타고나는데 어떡하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헌법 안에 들어가 버리고요. 모든 영역의 성평등을 보장한다 그러면 모든 영역이 뭡니까? 한국의 법령이 4,738개예요. 여기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평등 개념을. 뭐 어디를 가나 성평등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면 무조건 부모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남자애들끼리 키스한다고 그래도 내버려 두세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니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은 그나마 일부 주가 통과가 됐는데 이런 나라는 땅덩이가 넓으니까 교육 선택권이 넓어요. 우리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한번 쓸어버리면 끝입니다. 미국의 차별금지법 통과된 주 봐도 할 놈들만 한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학교에서 뭐 우리 이런 걸 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을 한다라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되어 있던 70년 조항 중에 양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양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성평등 혼인제도라는 건 바로 동성결혼합법화라고 돼 있죠.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합법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뿐 아니라 이게 뭐 엎친덮친 격으로요. 헌법 조항의 핵심적인 문제점 4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성평등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 즉 임맘 같은 사람들, 이슬람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 상태로 모스크를 지어도 이거 못 없어요. 왜? 기본권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도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난민을 보호하고 망명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걸 넣어요. 헌법에 이런 거 넣는 나라는 거의 없죠. 이 난민 보호하고 망명권, 지금도 난민법에 따라서 많이 받으면 138만 원까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 5억 명의 무슬림들이 예멘 난민처럼 제주도로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에 이런 걸 넣어버리면은요, 4,783개 법령들에 이런 것들을 이제 속수무책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 세계 무슬림들이 몰려오죠. 우리야 이게 소화할 수 있는 단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역전이 벌어진다. 자, 근데 이 난민을 보호하고 망명권을 갖는다. 독일에도 난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긴 있는데 그 뒤에는 이거를 남용했을 때는 박탈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제한 규정도 없이 넣어버립니다. 이게 뭐 이거 몰려옵니다. 자, 예멘 난민들 페이스북에 이제 중앙일보가 어떻게 이런 걸 보도를 했는데요. 총든 사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출신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뭐 마약하고 있는 사람들, 이 예멘 난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조사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92%가 남자 아니에요. 전부 남자. 자, 독일로 한번 들까요? 이슬람이 한 2% 이상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 평화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뭐 코란이 그렇게 나오니까. 폭력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나오니까. 자, 독일이 무대책으로 받아들여서 왜 독일이 이러냐면 독일은 토일에서 강한 나라가 되긴 했는데 2차 대전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이나 안보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 경찰 군인이 유럽의 제일 호구라고 봅니다. 그런데 괴팅엔에 있는 모스크예요. 드레스덴에 있는 모스크고요. 브레멘에 있는 모스크, 베를린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이 모스크에서 뭐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렇다 치고
워낙 강간, 테러 사건이 독일에서 많이 벌어지니까 치안이 부재 상태가 돼버린 도시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첩보를 받아가지고 이 모스크에 무기가 있다 라고 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경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찾아낸 무기들이에요. 로켓포까지 나옵니다. 이게 제가 그냥 가져온 사진이 아니라는 걸 입증시켜드리기 위해서 아예 언론 보도를 캡처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남과 북, 남북은 지금 합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체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네, 축복해주고 그가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한 마음이 더 강력하게 붙을 수 있도록. 미국 내부에서 복음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북한 문제가 워낙 이게 사단에 꼬임이 많이 꼬이는 데라 미혹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의주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가느냐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방향이 바뀌게 생겼습니다. 자,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은 절반은 김정은에 대해서 무기라고 타협할 수도 있죠. 갑자기 폼페이오가 또 방북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낭패죠. 그러면 종전선언 평화체제 맺어집니다. 이 방향으로 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야당도 없고 한국은 지금. 언론도 없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미국마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절반, 나머지 절반이 지금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나머지 절반으로 하면 퐁페이오 방문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고강도 압박, 초강력 제재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강도 높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왜 미국과 함께 이게 악한 연합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결탁이 된 상태인데 지금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에 대한 그런 거죠. 이게 깨지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걸 축복하는 오히려 기도를 하는 거냐? 압박과 제재에 들어가는 전쟁 난다는 거예요. 전쟁보다는 연방제가 낫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99%의 한국 국민들과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보다 낫다. 언론, 방송, 미디어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폼페이오 방법 안 하면 전쟁 난다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 폭격한다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보는 낫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여기 계신 분들도 개교에 가서 올리기가 참 어려워요. 미국 관계 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주일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한 5분 더 써도 되죠? 이 미국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뭐, 할 수도 있겠죠? 전쟁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쉽게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폭격한다고 말을 하고, 옆에 있는 많은 참모들도 폭격할 수 있다는 개연성과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폭격이나 전쟁은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군사적인 이유예요. 북한의 무기 체계가 워낙 고도화돼 버렸어요. 시리아나 이란, 이라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소형화돼서 지하 갱도에 들어가 있어요. 지하 갱도가 1000개가 넘습니다. 또 어디로 때려야 될지 몰라요. TEL, TEL이라고 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여기에 상륙 미사일이 나오면 때리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계속 이동하니까 어디로 때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만일 때려야 된다면 그때는 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때린다면 마지막 카드로 미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첩보나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드러난 얘기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때린다면 만일 마지막 카드로 때리겠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하고도 한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제법적인 이유입니다. 이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고도 얘기하지만 미국이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하고 폭격을 할 때도 유엔에서 계속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바깥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때는 우리는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전 포석을 해놓고 국제법에 그 예외 사례들을 인정해 놓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게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 국제법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제재에 걸립니다. 미국이 북한에 폭격하려면. 이게 몇 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느냐? 미국 입장은 이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 왜?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절반 가까이 쓰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금융자산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와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제재하고 봉쇄하고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300개가 넘는다. 지금 이 카드 중에 몇 개 썼다는 거예요. 이 300개 넘는 카드 동원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폭력이나 무력이나 완력을 안 써도 북한은 안에서 펑 터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버 볼릿이라고 해요. 은탄, 이게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 공작인데요. 무력이나 완력이나 폭력 쓰지 말고 왜? 너 이거 한반도 밀집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한국은 미우나 보나 동맹인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우리 무력, 폭력, 완력 쓰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은탄이라는 게요. 흡혈귀 죽일 때 은으로 대신 도끼나 칼, 총알을 쓰면은 피 안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력이나 폭력이나 완력 쓰지 말고 돈줄을 끊어버리라. 달러줄을 끊어버리라. 봉쇄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안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내폭이라. 안에서 펑 터져버립니다. 돈줄과 달러줄을 끊으면은요. 지금 정도 제재를 완전히 미봉시켜가지고 1년만 하면 북한은 안에서 무너져버려요. 못 버팁니다, 저는. 중국이 만일 통로가 되면은 중국도 계속 한국보다 더 제재했어요. 요즘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이에 돈줄과 달러줄을 끊어버리고 봉쇄 압박 제재를 해버리면 안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암살당할 수도 있고 망명 갈 수도 있고 이 망명지 미국이 알아봐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친미적인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변이나 구태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북한 정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돈줄과 달러줄을 끊는데 한국이 계속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대주고 달러를 대주는 거예요. 심지어 낮은 단계 연방제로 묶여버렸다. 한국이 생산 공장이 되잖아요. 생산 기지가 되잖아요. 그럼 돈줄 달러줄 끊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봉쇄망이 뚫리니까. 그때는 때려야 돼요. 그렇죠. 한국 미사일 문제 해결할 다른 길이 없잖아요. 아니 이 북한에 대해서 돈줄과 달러줄을 끊으려고 하는데 한국이 계속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폭격을 해야 돼요. 이 폭격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아니 자기의 적국에 생산기지, 물류창고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자본들은 다 빼버려요. 그렇죠. 외국 자본들이 주식시장에 32%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42%가 미국 돈이에요. 나머지는 영국, 일본 돈. 이게 다 빠집니다. 그러면 불똥이 물론 북한에서 튀겠지만 이게 남쪽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한국은 경제가 파탄나겠죠. 북한은 체제가 붕괴되고 한국은 경제가 붕괴됩니다.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심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 왜 벌어지는지 알아야겠죠. 한국교회가 잘못 기도했어요.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그냥 낭만적으로 왜 이러느냐라고 분개할 일이 아니고 한국교회를 되돌릴 일으키게 해요. 이 기도가 바뀌게 해요. 그럼 수단과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교회에서 거의 안 부릅니다. 큰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부릅니다. 작은 교회들, 기도하는 소수자들, 부르짖는 약자들 모이면 아니 큰 교회들은 다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욕먹으면서 이렇게 비난과 비방과 음해와 참소로 당하면서도 말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른 변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야 이렇게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나만 생각하고 남한만 생각하고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이 저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여기에 대해서 눈 감고 귀마하기 때문에. 좋아요. 남북 화해협력 평화를 위해서 하는 대형교회들이 다 그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탈북자들 가련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다 빠져버립니다. 아예 다 빠져버려요. 강제 송환당하면서 아이들 강제로 낙태당하고 영아 살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지금 일제 위안부보다 더 싼 가격으로 팔려다니고 있는 수십만 명의 북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버려지는 꽃제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먼저 한국 경제를 흔드시고 우리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걸 다 흔들고 계시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데도 여전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미국이 있는 거죠. 한국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 여부를 떠나서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예요. 자, 이 얘기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뒤에 희망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그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6절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죠. 와이즈한 처녀들과 풀리시한 처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특이한 건 뭔가 아니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졸고 자고 있어요. 신랑이 오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 북한의 구원의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의 복음으로 통일될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졸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 많습니다. 와이즈한 처녀들, 한국교회 경건한 분들, 거룩한 분들, 주일 성소하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철회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는지, 우리의 반미 반이스라엘 연합전선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어느 때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조는 거예요. 다 자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들 말고 깨어서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보라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파수꾼이에요. 우리의 슬기로운 처녀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이 돼서 외쳐야 됩니다. 뭘 외칩니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 구원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다 뒷부분은 빼겠습니다만은 지금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인권은 반드시 개선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말 나왔기 때문에 제가 2분만 더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노예 지수가 얼마 전에 발표됐죠. 가장 최악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 해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정은 말은 다 노예고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계속 개최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1.1핵이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해방되고 구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의 의중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일관된 북한에 대한 입장은 얼마 전에 더 강력한 북한 인권법 통과시켰죠. 우리는 북한 인권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줄여버렸어요. 북한 인권 재단도 아예 사무실을 빼버렸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는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전 세계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 의회는 더합니다. 상원이건 하원이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예외가 없어요. 지난 4달 동안 6개 북한 관련 법안 통과시켰는데 이게 다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개선하라는 내용이에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상원이건 하원이건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에 미국 국무성에서 발표된 인권 보고서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지난해 북한에서 206명이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하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중국 갔다가 신앙 접해가지고 온 사람들 이거 206명 확인된 숫자면 이렇게 주겠대요. 770명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버려 두겠냐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여기에서 이탈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보편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지금 보면은요, 마치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는데 일제가 망하는 건데 이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기뻐하고 심지어 일본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기뻐하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70년 동안 주장해왔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정해져 있고 남한에서는 마지막 바람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북한 체제가 끝나는 방향으로 가요. 많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고 시간을 모르니까 좋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우리끼리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위해서 왜? 언론과 방송, 미디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세계는 전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4명의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낸 편지도 여기에도 빨리 북한의 정상적인 체제로 만들려는 얘기예요. 스미스 의원이라고요. 공화당의 중진이죠. 이 양반이 낸 법안을 보면은 이 법안에 따르면은 태평양 아시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북한 인권 개선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자산에 다 동원해가지고 북한의 수용소로 해체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엉뚱한 법들 만들고 있는데 저긴 그런 법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형사재판소를 특별재판소라고 만듭니다. 이게 국제법이거든요. 이거. 특별재판소를 만들면은요, 내전 같은 거 벌어졌을 때 반인륜 행위자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강제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누굴 세우겠습니까? 김정은을 세우자는 얘기예요. 김정은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시간의 길고 짧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250년 전에 노예 해방될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노예 해방 되잖아요. 200년 전에 여성들 참여권 부여될 거라고 기대 안 했지만 부여되잖아요. 마찬가지로 2,500만 북한 동종 노예들 태영공사가 됐죠. 노예라는 거예요. 토일은 뭡니까? 노예 해방.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김정은하고 협력했던 남한의 정치인들도 같이 시도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죠. 여기에 가해자들, 나치 전범자들, 유대인들 죽였던 사람들을 사진하고 프로필을 자세하게 보내놨어요. 여기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요, 독일 교회가 침묵하고 방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지금 6군데 남아있는데 이게 해체되겠죠. 해체됩니다. 반드시 해체됩니다. 해체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이게 해체된 다음에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처럼 추모관이 세워질 거예요. 이 추모관에 한국교회가 기록되면 안 돼요. 여기 기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우리의 가해자, 학살자, 살해자들과 연합했다. 우리가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된다고 한국 대형교회들이 이런 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언젠간 민주화되고 자유화되고 복음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들이 자치적인 정부를 새로 만들 때 그 연방제 통일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가해자, 학살자, 살해자들과 연합한 한국교회를 뭐라고 보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끝난 다음에 친일파 보듯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북한 선대를 못하죠. 2달 사이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한스 부통령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분이 지난해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 해방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올해 다시 얘기하더라고. 2018년 7월달에. 탈북자 이렇게 세워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탄압받고 있는 곳이 북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계 기독교 증진, 자유의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저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트럼프 다음으로 나올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통령 중에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이게 미국에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에게 올라타야죠. 그래서 결론은 김일성 동상은 무너져요. 이게 정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치 지금 1945년 1월 달에 있는지도 몰라요. 8개월 뒤에 어떤 방식으로 압박과 제재를 해서 무너질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국지적인 폭격을 해서 무너질지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 이 흐름에 따라서 핵무기 미사일 문제가 이란, 이스라엘 문제와도 연결돼 버렸기 때문에 이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이 흐름의 이 보편적인 흐름과 이 세계적인 흐름에 올라타서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이 세계를 경영하고 이 보편적 가치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정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 우상의 심장이 멈춰지면 반드시 남한에서도 동성의 흐름도 끊어집니다. 이슬람의 흐름도 끊어져요. 왜냐하면 이 영적 흐름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우상 숭배의 심장이 북한에서 멈춰지면 그러면 한국의 선거판도 바뀝니다. 한국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북한의 급변이 남한의 급변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교회에 달려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일제시대가 계속되는 줄 알면 친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45년 8월 14일까지 친일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세계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 사람들이 이 뭐지라고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일관되는 흐름은 북한 정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계적인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